국내 신규 확진자가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확산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500에서 1,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방역당국은 일주일 정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 주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 수가 다음 주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은 되고 있는데 예, 방역 조치 측면에서는 과거 3단계 대유행 때보다도 오히려 완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저녁 6시 이전까지는 과거에 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보다는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따라서 다음 주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하고는 좀 다른 의견, 즉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만일 없다라고 하면 지금의 확산세가 당분간 유지될 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31.6%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얘기는 현재 확산세를 역학조사의 측면에서 방역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전파력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감염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학조사 관련 보건 인력도 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자가 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음성이 나온 사람이 조용한 전파자가 됐다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정 부분 현재 확산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여부가 논란이 있을 때 예. 일단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점은 신속성과 보편성, 즉 검사 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효 채취상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단점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확진용 PCR 방법에 비해서 최소 100배 이상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음성이나 또는 위양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부분 중에서 위음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서 오히려 감염 의심자가 진단검사소를 방문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타인을 접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유행의 일정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4명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만으로는 실제로 현 상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부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그 지자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일단 이 부분이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적 모임의 규모를 줄이는, 즉 4명까지로 제한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 강화 측면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실제로 비수도권에서 2단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지자체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세종과 같은 곳에서는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헷갈린다, 혼란스럽다라는 지적도 있고, 네. 허용 인원이 보다 많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적절한 조치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모임 규모를 과거 4명까지 제한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실제로 강화하는 측면이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방역 혼란이 없게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에서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의 감염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완료 시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79에서 88%까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우리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차 접종 완료 시 60에서 88%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만 하더라도 72% 정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 이 한 사례의 연구 결과는 일단 향후에 조금 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지켜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구 결과 측면에서는 이 결과만 봐서는 지금 현재의 백신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내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백신 미접종자들에서 발생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는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해외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신규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다른 변이, 그러니까 페루에서 란다 변이가 또 발생해서 남미에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백신도 별도로 개발해야 할까요? 일단 앞으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따라서 계속 변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제2의 델타 변이, 제3의 델타 변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 당연히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특히 백신 회피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백신이 잘 안 듣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할 필요성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타겟 부분만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효과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신속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현행 11주에서 8에서 10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수급이나 효능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식적으로 허가된 백신 접종 간격이 4주에서 12주거든요. 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백신 접종분을 1차로 앞당겨서 접종을 하면서 백신 그 접종 속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해서 당시에 11에서 12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앞당기는 거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앞당겼다가 다시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일단 뭐 부작용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예. 다만 효능은 이렇게 앞당길 경우에는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